네, 21번 문제부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공인중개사 법령에 대한 내용의 설명으로서 옳은 것을 찾겠습니다. 1항,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에 중개계약의 취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의뢰받은 중개 업무를 처리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확 줄이면 공인중개사법에 선관주의 의무 규정이 있다. 그 말이니까 틀렸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는 공인중개사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는 의무가 아니라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의무일 뿐이죠. 부동산 중개계약이 민법상 위임계약과 유사하여서 중개계약 관계에서 의뢰인에게 중개의뢰 받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마치 민법상 위임계약에서 위임인으로부터 위임을 받고 있는 수임인의 지위와 유사한데, 우리 민법이 위임계약에서 수임인에게 선관주의 의무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도 위임인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가 있다고 법원이 판시하여 부담하게 되는 의무지, 공인중개사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는 의무는 아닌 것입니다. 2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확인하여 거래계약서 작성하고 이에 서명 및 날인을 해야 하는데, 3년간 보관이 아니라 거래계약서는 5년간 원본, 사본 또는 그 전자문서를 보존하도록 하고 있죠. 물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보존 의무가 예외가 인정이 되고요. 3항,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면 안 된다. 또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해도 안 된다. 위반하면 상대적 등록 주소 사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될 겁니다. 3항이 옳은 지문 정답이 되겠고요. 4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가 중개한 물건의 매매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에 중개 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의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의뢰인의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부특법상 검인 신청인의 지위가 인정되는 자이지 검인을 신청할 의무는 없습니다. 5항,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업무를 떠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아요. 직을 떠난 후에도 준수해야 될 의무가, 비밀 준수 의무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이었었던 거죠. 3항이 옳은 지문으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22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의 원인 행위인 중개행위의 의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묻고 있는데요. 틀린 지문은 2항을 보십니다. 2항을 보면 임대차 계약을 알선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후에도 보증금의 지급, 목적물의 인도, 확정일자의 취득 등과 같은 거래 당사자 계약상 의무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는 중개 완성 이후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거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로서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2항이 틀린 지문으로서 정답인데, 공인중개사법이 누누이 말하는 중개 완성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인해 당사자 간의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이것으로 중개가 완성되는 거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체결된 거래계약의 이행을 종료시켜 주어야 할 의무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도금 받아주고 잔금 전달해주고 소유권 이전 등기해주고 하는 업무는 중개 업무가 아닌 겁니다. 그러나
중개 완성 단계인 거래계약 체결 전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체결된 거래계약의 이행 과정에도 어느 정도 개입할 것을 미리 예정을 했었다면 체결된 거래계약의 이행 과정에 개입한 업무도 손해배상 책임의 원인 행위로서의 중개 업무의 범주에는 속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항이 틀린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23번. 다음은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관한 사항이다. 역시 틀린 것을 묻고 있는데요. 이 항을 보시면 사전 수령을 위한 보증서 발행기관에 금융기관 있죠. 보증보험회사가 있지만 등록관청은 없습니다. 예치가 된 계약금 등도 계약 해제 시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서를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면 매도, 임대, 의뢰인 등이 사전 수령할 수가 있죠. 단 이미 예치가 된 계약금 등을 사전 수령하기 위해서는 계약 해제 시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서가 필요한데 이 보증서를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은 금융기관과 보증보험회사뿐입니다. 예치 명의자는 개업공인중개사 외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서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하는 자, 신탁업자, 채신관서, 보험회사, 에스크로 전문회사까지 있죠. 예치기관은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하는 자, 신탁업자 등자가 있었고요. 그러나 계약 해제 시 반환을 보증하는 보증서 발행기관은 금융기관 아니면 보증보험회사만 보증서 발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항이 틀린 지문으로 정답이 되는 거죠. 24번 문제. Y도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 A의 중개로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 간의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2분의 1인 X 건물을 1억 5천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을이 임차인 병에게 X주택을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차임 30만 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답니다. A가 을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금액이 얼마인가 하는 건데 중개보수를 묻는 문제가 나오면 일단 제일 먼저 중개대상물이 주택이냐 아니냐 여부를 판별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도조례 요율을 적용할 것인지 1천분의 9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정할 것인지가 확정될 거니까요. 근데 복합건물의 경우에는 건물의 전체 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2분의 1 이상, 초과가 아니라 이상이면 주택으로 중개보수 계산하라는 거죠. 그러면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2분의 1이면 이상에 속하니까 이 물건은 주택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짚어야 될 것은 동일한 중개 대상 물에 대해서 동일한 거래 당사자 간에 동일한 기회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성사되었다면 그때는 중개보수는 매매에 관한 금액만 중개보수로 받을 수 있죠. 근데 동일한 중개 대상 물인가? 예, 건물은 X건물 하나니까. 근데 동일한 거래 당사자 간이었느냐? 여기서 틀리죠. 매매는 갑을 간에 이루어졌지만 임대차는 을병 간에 이루어졌어요. 그럼 A는 을에게 매매 중개 보수와 임대 중개 보수를 각각 받을 수 있게 되니 매매 중개 보수 계산하고 임대차 중개 보수 계산에 합산한 금액이 답이 되게 될 겁니다. 먼저 매매 중개 보수를 계산을 하게 되면 1억 5천만 원의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했고요. 매매에서 5천 이상 2억 미만 구간이니까 0.5 적용을 받겠죠. 그러면 1억 5천 곱하기 1천분의 5 하면 75만 원인데 산출액이 75만 원인데 한도액이 80만 원이니까 산출액 75만 원이 중개보수로 매매 중개보수로는 확정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중개보수인데요.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가 30만 원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30만 원 곱하기 100하면 3천만 원, 3천에 보증금 1000을 더해봐야 4천만 원. 지금 합산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건 계산 다시 해야죠. 30만 원에 100을 곱하면 안 되고 70을 곱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37에 21, 2100만 원에다가 보증금 1000을 더하면 요율에 적용할 기준 금액은 3100이 됩니다. 3100만 원이면 임대차 5천만 원 미만 구간이니까 0.5, 1000분의 5를 곱해야 됩니다. 그런데 3100만 원 곱하기 1000분의 5 하면 15만 5천 원이 나오는데 산출액이 15만 원이에요. 한도액이. 그러면 산출액 15만 5천 원은 한도액을 초과하고 있으니 한도액이 중개보수로 확정되겠죠. 그러므로 매매 중개보수 75만 원과 임대차 중개보수 15만 원을 각각 임차 의뢰인이자 매수 의뢰인인 을에게 받을 수가 있으니까 합산한 금액 90만 원이 정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1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5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협회의 공제사업 등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묻고 있는 문제인데요. 이 항을 보시면 협회는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성립됩니까? 아닙니다.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뭐 해야죠? 설립 등기를 해야죠. 설립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온전한 하나의 협회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법인은요, 민법상 법인이든 상법상 법인이든 이 설립 등기를 마쳐야 설립 목적 범위 내에서 이른바 권리 능력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항이 틀린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26번 문제 보시죠. 26번. 다음 중 공인중개사 법령상 실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를 모두 고르면 몇 개냐 그랬어요. 기업,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았어야 되죠. 니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의 임원이면 비록 그 임원이 공인중개사 아닌 임원이라 하더라도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 받았어야 됩니다. 그 다음 디귿, 중개보조원이 되려는 자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등록관청이나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직무교육 받으면 되지 중개보조원은 실무교육은 물론이고 연수교육 받을 의무도 없죠. 리을,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려는 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에는 그 책임자인 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도 첨부하여 제출해야 됩니다. 미음,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도 그렇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소속 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 들어가는 경우도 그렇고 실무교육은 면제가 되죠. 기업과 니은과 리을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므로 사망 3개가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7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기업,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한 개업공인중개사, 이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죠. 니은,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 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주는 행위를 한 개업공인중개사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디귿,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고요. 리을,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데 그마저도 피해자가 불처벌의 의사를 명시했다면 처벌할 수 없죠. 이른바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되는 위반행위입니다. 그 다음 미음, 중개보조원 채용 상한 규정을 위반했다. 즉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 중개보조원 고용하는 것, 올해부터 금지되는 행위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은 기역과 니은과 디귿, 1항이 정답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28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습니다. 1항,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거래 당사자는 거래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아니라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이죠.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공동신고해야 됩니다. 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했다든가 당사자가 국가 등이라는 조건이 없는 한 직접거래 시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공동신고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2항, 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거래 가격이 5억 원이고 매수인이 국가인 경우에 국가는 매도인과 공동으로 실거래 가격 등을 신고해야 된다 그랬는데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일 경우라면 국가 등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단독으로 해야 되는 거죠. 2항도 틀렸습니다. 3항,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신고하는 행위 또는 신고 후 계약이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등의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거 올해 2023년 개정을 통해서 들어온 제도이죠. 근데 종전에 이러한 내용들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들이었었죠.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과태료 처분은 제외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위반 행위 외에 부거법상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 신고관청에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죠. 그건 여전히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일 뿐이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해당 사례는 아닌 것입니다. 3항이 옳은 지문 정답이고요. 4항,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중개완성시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죠. 5항,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게 아니라 신고관청에 제출합니다. 등록관청이란 중개사무소가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지만 부동산거래 신고관청이란 부동산이나 권리대상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니까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3항이 옳은 지문으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29번 문제. 다음 사례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사례를 보면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A씨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단독주택을 교환계약을 통해서 취득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옳은 지문을 찾는데요. 1항 A가 교환계약을 체결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지금 교환계약을 체결했다고 했죠.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 아닌 겁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토지, 건축물의 매매계약, 부동산의 공급계약, 분양권과 입주권의 매매계약만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2항 A는 단독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 등의 특례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A가 단독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랬는데요. 60일은 맞지만 취득일로부터 60일이 아니라 교환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틀렸고 3항 A가 외국인 등의 특례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에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 외국인 부동산 등의 취득신고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물론 남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입니다. 그러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주택을 취득했기 때문에 신고는 덕양구청장에게 하는 것이지 남구청장에게 하는 게 아니죠. 4. 신고를 받은 덕양구청장은 신고 내용을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기도지사에게 제출을 해야 되고 경기도지사는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죠. 4항이 옳은 지문 정답이고요. 5항 A가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그랬는데 A가 거짓 신고하는 경우도 300만 원 이하 법정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외국인 특례 규정상 계약을 원인으로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니까 취득일이 아니라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60일 이내에 신고했어야 되고요.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는 것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에 속하는 것일 뿐입니다. 사항이 옳은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30번 문제. 다음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고 있는데요. 사항 지문을 보시면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도 아니지만 둘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다? 아닙니다. 동일한 시도 내 일부 지역을 지정한다 하더라도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일 경우에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사항이 틀린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31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한 법률 관계를 설명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을 묻고 있는데요. 1항 건물 없는 토지에 우리가 이걸 나대지라고 현장 실무에서 말하죠. 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저당권 실행으로 인해 토지와 지상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면 법정장권 성립하나요? 성립할 수 없죠.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는 아직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1항이 틀린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32번 문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거래가 이루어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 즉 매매 비용의 규정을 두고자 한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랬습니다. 이 항을 보면 강행 규정이므로
당사자 간의 약정사항이 아닙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매매 비용은 임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공증비용, 측량비용, 감정평가 비용, 문서 작성 비용과 같은 부동산 거래 매매 비용은 균분주의를 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가 합의해서 공증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든가 측량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든가 감정평가 비용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7대3 비율로 부담하기로 한다든가 하는 내용 약정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항이 틀린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실무 과정에서 작성하는 전속중개계약서와 거래계약서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항 두 서식상 계약 당사자는 모두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인가요? 전속중개계약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에 체결되는 것이지만 거래계약서는 양의뢰인 간에 체결되는 계약이지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것이죠. 2항 두 서식 모두 교부 의무 위반 시 업무정지 처분의 대상이 된다. 그렇습니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도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은 것이나 중개가 완성되었음에도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은 것은 다 업무정지의 대상이 됩니다. 3항 두 서식은 모두 법정된 표준 서식이 존재한다. 전속중개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존재하죠. 그러나 거래계약서는 필수적 기재사항만 9가지가 정해져 있지 권장되는 서식조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4항 두 서식 모두 거래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교부한다. 거래계약서는 쌍방 모두에게 교부해야죠. 그러나 전속중개계약서는 전속중개에 의뢰한 일방 의뢰인에게만 교부하면 됩니다. 두 서식의 보존기간은 모두 3년이다.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해야 되는 거 맞지만 거래계약서는 5년을 보존해야 될 의무가 있었죠. 옳은 것은 2항이었었습니다. 2항 정답 되겠습니다. 34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의 거민계약서 제도에 관한 설명 중에서 가장 옳은 설명을 고르시오. 1항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부동산 거래신고해야 되고 그 경우에 거민은 의제된다. 부거법상 거민이 의제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필하였을 때 거민이 의제가 되죠. 또 하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을 때도 매수인은 부특법 3조 1항에 따르는 거민은 의제가 됩니다. 2항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거민계약서에 필수적 기재사항이 있는 바 당사자, 목적 부동산, 물건의 인도일시, 거래대금 지급일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을 경우 개업공인중개사, 조건과 기한이 있을 경우에 조건과 기한이 그것이다. 물건의 인도일시는 중개 완성 시 공인중개사법이 요구하는 거래계약서 필수적 기재사항에 있었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거민계약서 필수적 기재사항은 아니었습니다. 3항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토지를 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반드시 거민계약서를 제출해야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해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면 거민은 의제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거민 신청 안 해도 되는 거죠. 4항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여 신고 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외국인은 특례 규정에 따르는 신고를 해야 됩니까? 이 신고로 특례 규정에 따르는 신고는 의제가 되어서 별도로 외국인 특례 규정에 따르는 신고 안 해도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나 교환 등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래계약을 알선하면 의뢰인 요청 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민을 신청해야 한다. 의뢰인의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민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일 뿐이지 거민 신청할 의무는 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옳은 지문은 1항이었습니다. 1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35번. 신탁자 갑과 수탁자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을 한 뒤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수탁자가 매도인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괄호 안에 보니까 매도인 병은 갑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을 몰랐었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을의 명의로 격려된 뒤에 을이 정과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정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했다. 그러면 계약 명의신탁이 있었고요. 수탁자가 다시 자금 제공한 신탁자 동의 없이 제3자 정에게 소유권 이전을 한 경우가 되는 것이죠. 옳은 것을 묻습니다. 1항 신탁자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은 무효이나 을의 명의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은 유효하다. 계약 명의신탁에서는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가 되어도 계약 체결을 당시를 기준으로 상대방이 수탁자인 것을 계약의 일방이 몰랐었다면 계약은 유효한 것이죠. 그래서 1항이 옳은 질문 정답이고요. 2항 수탁자 을과 매수인 정 간의 매매 계약은 유효하고 정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다면 정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나요?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와 등기와 물권 변동의 무효는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정이 악의였다 하더라도 권리는 취득할 겁니다. 3항 정의 명의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은 유효하지만 신탁자 갑은 정에게 소유권 주장할 수 있나요? 정이 악의였다 하더라도 신탁자는 제3자에게 권리 주장할 수 없습니다. 4항 을의 횡이 형법상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는데 이제는 등기명의신탁에서의 수탁자의 임의 처분도 판례가 형법상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죠. 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을은 수탁자이니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될 것이네요. 1항이 옳은 지문으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36번. 다음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묘지로 사용할 토지를 구입하려는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이다. 옳은 것 1항 분묘의 존속기간은 약정기한이 없는 한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할 수 있고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분묘기지권이 존속하며 일부의 분묘가 이정한 경우에도 나머지 분묘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 인정되는 거죠. 1항이 옳은 지문 정답이고요. 2항 판례는 평장 또는 암장인 경우에도 가묘만 아니면 인정이 된다고 봐요. 평장이 되었거나 암장이 되었다면 분묘기지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3항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지상권에 관한 규정을 유추해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분묘가 존재하고 수호봉제사할 수 있다면 분묘기지권은 주장할 수 있는데 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된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30년의 기간 제한이 있을 뿐이죠. 4항 무단으로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공연성에 문제가 있어서 시효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수호봉제사했다면 분묘기지권은 인정될 수 있는 것이죠. 5항 최근의 판례는 남의 토지의 분묘를 시효 취득하면 무상지료로 봅니까? 아닙니다. 토지 소유자가 지료 지급을 청구하면 그때로부터 지료 지급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항이 옳은 지문 정답이 되겠습니다. 37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갑소유의 X주택을 을에게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양 당사자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갑소유의 X주택을 을에게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을 설명했답니다. 옳은 설명을 찾는데요. 1항 을이 소액임차인인 경우에 최우선 변제권은 대지가액을 포함한 주택가액의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까지는 최우선 변제권 인정되죠. 그 다음 2항,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등기가 되었다면 임차인이 점유를 상실해도 심지어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도 대항력은 상실하지 않습니다.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이후에는 대항 요건을 유지할 의무가 없으니까요. 3항, 을이 X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확정일자를 필요합니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만으로 이길 0시에 대항력이 생기죠.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받는 것일 뿐입니다. 4항, 을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X주택이 병에게 매도가 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다음 을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병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소멸하나요? 소멸하지 않는 것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대항력을 확보 유지하고 있는 임차인이 있었으므로 병은 그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를 확정 승계받게 될 겁니다. 5항, 을이 경매를 통하여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갑과 을 사이의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종료되겠죠. 5항이 옳은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3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판례이다. 옳지 못한 것은 틀린 것을 찾고 있는데요. 3항을 보시면 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그대로 존속하나요? 폐업 신고하는 순간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후일 대항 요건을 회복하면 그 이길 0시에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지 종전의 대항력이 소급해서 인정되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3항이 틀린 지문 정답이 되겠습니다. 39번, 민사집행법에 근거한 경매의 입찰 절차 등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 틀린 걸 묻고 있는데요. 5항, 집행권원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경매를 일컬어 임의경매가 아니라 강제경매라고 하죠. 강제경매. 임의경매라고 하는 것은 담보물권자의 담보권 실현을 위해서 하게 되는 경매를 임의경매라고 하는 겁니다. 담보권 실현을 위한 경매가 임의경매고요. 강제경매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인데 집행권원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채권자가 특정한 채무자에게 급부 청구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기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 집행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문서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집행권원을 채권자는 법원을 통해 확보하게 된다 그랬어요. 확정된 법원의 이행 판결이라든가 아니면 확정된 법원의 이행 명령,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서 등이 집행권원이 되는데 금전 채권 문서도 공증을 받았다면 집행권원으로 기능할 수도 있는 것이었었습니다. 5항이 틀린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40번,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는데 5항을 보시면 지방법원장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때는 6월 이하가 아니라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하게 된다는 겁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업무정지 처분은 6월을 초과할 수가 없죠. 그런데 대법원 규칙상 경매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지방법원장이 업무의 정지를 명할 때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를 하는데 공인중개사법상의 업무정지 처분은 언제나 재량처분이지만 대법원 규칙상의 업무정지는 지방법원장이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지방법원장이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사유. 그래서 절대적 업무정지 사유와 상대적 업무정지 사유가 구분되어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온라인 모의고사 마지막 6회차 문제 함께 풀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